태어났는데 왜 일본에서 태어났었는지 궁금하고요. 운이 소목하면은 하늘이 철동네를 가거든요. 거기에서 나서가지고 어떻게 태국까지 유학 와서 학교를 좀 많이 하셨고. 아버님이 우리 소목 골짜기에서 그 눈을 좀 떴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일본 시대 때 돈 벌러 일본을 갔어요. 그 당시에 일본이 대단히 그 선진 문물을 가져와가지고 양복점에 취직을 했어요. 페르단 시대로 들어가가지고 당시 이제 증조부도 계셨고 한데 어머니 보고 일본 들어가라 이래가지고 편지 주소 하나 가지고 요코하마 옆에 요코스카를 찾아가서 가가지고 양복점을 치우고 살기 위해서 공사 현장에 한바 그 당시에 막 건설을 할 때니까 얼마나 잘 돼요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였는데 해방이 돼 있어요. 거기서 제가 태어났는데 저도 그 33일을 그 일제 압박 사회에 살았습니다. 그래서 해방되고 일본에서 그 부한 연락선을 타고 그때 동네로 오거든요. 동네에 오니까 그때 1940년 정도에 호열자 고향에 와가지고 딱 발병해. 그래가지고 그러고 3일 만에 들어왔어요. 그래 그때부터는 준하야 준하. 막 알죠? 그 어느 날 갑자기 막 그래 되는 그 얘기입니다. 그때 철이 일찍 들어가지고 아이고 어머니 고생하는데 제가 은행에 들어가가지고 엄마 야간 대학 가야지 이런 게 이제 대구 상고를 들어가게 되었고요. 그래서 또 그 나머지 이런 저 주경 야독해가지고 위에 보면은 지도 불쌍한 놈입니다. 예, 웃다가 울다가 합니다. 부모님이 뵐 때마다 건강한 말씀 건강은 평소에 어떻게 먹는 관리 하시는 거예요? 집 동원에 동원산이 있어요. 남북 간에 한 바퀴 돌면은 약 90분 전후하면 9,000보 정도. 그거를 한 20년 했습니다. 근데 오늘 또 9,000보 걷고 비가 오면은 9,000보는 못 걷잖아요. 그러면은 공차 타고 마늘땅 와가지고 마늘땅 그 현대백화점 입구에서부터 해가지고 부속국민학교 앞에까지 그 세 바퀴 돌고 공차 타고 집에 갑니다. 그러면 9,000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 하면은 지루하지 않는 것이 오가는 사람 얼굴도 볼 수 있고 바뀌는 그 상점의 진열한 상품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것도 산에서 그 꽃 보고 풀 보고 나무 보는 거 못지 않다. 그렇게 생각해서 계속 그렇게 보충을 해서 누죽걸산. 누우면 죽고 걸으면 산다. 그거 실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은 이제 이거 멘토랄까 문학의 좌표로 삼았던 게 어느 분인가 또 어떤 것인가 그걸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고등학교 3학년 때 상원이라고 대구 사업고등학교 교직에 있었는데 교직 편찬도 하고 뭐 이래가지고 문학의 맛을 봤어요. 그때 그 한참 인기 있었던 김형석 선생님 그 작품을 제가 고등학교 때 접했는데 사랑과 영혼에 대한 고독 뭐 이런 것들인데 그때 한참 사춘기라서 그 책을 집에 와서 보면서 절절 울었어요. 지식의 어떤 그 만족감이랄까 이런 거를 몸소 책을 통해서 터득하니까 얼마나 귀한 말이 있는지 나는 그게는 에세이스트입니다. 학교 취업 그냥 그냥 취지가 한다. 결국은 이제 그 한진언론이라는 곳에 직장을 했는데 문학에 몸을 담기가 힘들더라고요. 정년 퇴임하고 재임 시절에 책 9권 정도 분량을 필유의 어떤 잡기 경우에서 썼는데 그 디스크를 가지고 출판사라고 신학대 앞에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비유시 같은 공개했는가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가서 만난 사람이 뭐 호병 선생님인가 뭐 처음 만나서 거기로 문학관에 들어왔어요.
내 스스로 내 글을 평가하기 위해서 평론을 공부했어요. 내 글이 문제에 대해서 금방 받았어요. 시적 감성이 부족해서 글이 딱딱하고 사실을 위주로 전부 짜여졌더라. 그래서 시를 공부했어요. 그 숙필 때문에 평론을 공부하고 시를 공부하고 이런 과정에서 제가 그 만난 사람이 뭐냐면 숙필의 윤호영 선생을 책을 통해서 만났어요. 그분을 통해서 창작 숙필의 기운을 내가 접하게 되고 그분의 그 작품을 좋아해서 지금 개인적으로는 그 첫 번째는 정호병 선생님, 두 번째는 윤호영 선생님 그렇습니다. 대단히 되겠습니까? 예, 이사입니다. 베아트리체 첸치, 스판발, 또 그 명작 거림 이렇게 다 어우러지게 숙필의 형식을 이렇게 엮으실 생각을 하셨는지, 그리고 서양 그 이게 고전에 해당되는 부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폭넓은 사고를 하셨는지 그 이렇게 배경이 되게 궁금합니다. 예, 소재 가운데 주제를 골라서 작품화하는 게 대단히 어렵거든요. 글을 많이 쓰시는 분은 전부가 글감이라 그러고 글을 처음 쓰시는 분들은 엮어가기가 참 힘든다. 필집을 한 3권 정도 내고 4번째 낼 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생활 수필을 써야 되겠느냐, 삶의 철학을 그 고전에서 끌고 올 수 있는 어떤 그런 주제를 선택할 수 없는가라고 늘 생각을 하다가 이 작품은 중세기에는요 정격이 분리 안 되고 교황이 정치를 다 했어요. 왕처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교황한테 생사 여탈권이 주어져 가지고 그 과정에서 이 베트남 첸치도 그 사형 선고를 받을 때 유명한 교황 한 분이 어두운 역사를 했어요. 알리고 써야 되겠다. 왜? 맹종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다. 그래서 작품을 통해서 옛날에 우리 신앙도 이런 어두운 면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드러내고 고발하는 기분으로 이 글을 썼습니다. 이상입니다. 스케줄 펼치다에 실린 52개의 작품 중 제목이 가장 눈에 들어오는 작품이 화양구곡에서 화양연가를 보다 였습니다. 우암의 일대기와 화양구곡 암서지에서 후학을 가르친 송시열 선생의 모습에서 소문 선생님의 현재 모습을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많은 깊이 있는 글을 읽었습니다. 이 글을 쓰신 계기가 어디에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화양구곡 이 얘기를 하면서 화양연화를 왜 얘기했느냐,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언제가 가장 기쁠 날이었느냐, 쨍하고 행복해 있는 시절이 언제냐. 화양연화가 아닌 경우 하나도 없어. 다 지나간 시절이 다 화양연화라. 퇴임하고 나니까 목표에 매달릴 일 없다. 목표. 내가 뭘 해야 되겠다고 압박 목표에 매달릴 일 없다. 그 다음에 시간 까불지마. 내가 네 시간 내가 마음대로 너를 버려. 얼마나 행복하냐. 그 다음에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이제 관계가 우리 삶인데 관계에서 스트레스 안 받으니까 최고야. 아하, 이거 화양연화가 지금 화양연화다. 딴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이 노년을 슬픈 시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다. 지금이 가장 골든 타임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생각한 것이 화양구곡에 가서 느꼈던 거를 이제 글감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구성을 하면서 젊은 시절에 학생들하고 이제 글 가르치는 게 영의정, 자의정하고 막 했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했을 거 아니냐. 그래서 빗대가지고 나도 지금 이 화양연화다. 그래서 언제 화양연화라고 나한테 질문을 한다면은 지금이다. 구소원 원장님께서는 많은 길을 걸어가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걷는다라고 라기보다는 지금까지 걸어왔던 길을 보는 의미에서 제목을 길을 보다라고 지은 공부하기도 하고요. 앞으로
건강이 허락하시면 어떤 길을 가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길을 가시렵니까? 라는 그 질문에 서두에서 저도 이해했습니다만 작품 활동을 하고 문학에 빠져가지고 지금까지 있는데 죽을 때까지 그렇게 힘 안 들이고 할 수 있는 거는 이거 최고다. 경상에서도 손가락 안 들이면 볼펜과 공돌이 가지고도 작품 쓸 수 있으면 내 쓰겠다.